파이어 인생을 플래닝하면서 있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안 되겠네 해가지고 없고요. 있으면서 달성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중요한 가치라는 걸 인정하고 따라줘야 된다는 게 있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입니다. 자, 오늘은 BTS의 아미뺨을 후려갈기는 헬러라는 별도의 팬클럽을 갖고 계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퀀트 투자 전문가 강환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신의 직장 코트라를 이제 올해 퇴사하시고 퀀트 투자로 만 38세의 나이에 30대 파이어족에 진입에 성공하신 강환국 작가님을 모시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퀀트 투자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산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모으셨고 그거를 이제 지금의 파이어에 이르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전체 과정을 한번 훑어주실 수 있나요? 2000년에 고등학교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서 그 책을 봐서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먹었죠. 그때까지는 별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가 그냥 뭐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어디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퇴직하고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깨우치게만 하고 이제 한 거는 별로 없었고요. 2004년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는 주로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식으로 보면서 뭐 가치 투자 쪽을 주로 많이 한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독일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13년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까지 독일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코트라 주재원으로 또 2번 독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20년을 채웠는데요. 2006년에 제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그 논문을 쓰게 되었죠.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퀀트 투자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퀀트 투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규칙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가 없고요.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퍼가 10 이하이고 PBR가 1 이하인 기업들 20개를 사가지고 걔네들 6개월 보유하고 그 다음에 6개월 걔네들을 팔고 다른 저 PBR 기업으로 교체하라, 뭐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거라, 뭐 이런 것도 퀀트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제가 공익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눈이 좀 많이 나빠가지고. 그때 아무래도 시간도 있어가지고 CFA 공부 같은 것도 하면서 제가 논문 쓰면서 배웠던 이제 그 내용으로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공익 월급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엄마한테는 나 돈 없어, 용돈 줘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리고 최스 과외 같은 걸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얹혀 살았기 때문에 뭐 돈은 계속 쌓였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제 퀀트 투자로 집어넣었었죠. 2006년, 7년에 상당히 좋았고요. 2008년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쌓게 됐고요. 2009년에는 그 코트라라는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코트라라는 게 매우 좋은 직장인 게, 이게 국내와 해외 근무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면은 거기에 해외 수당이라는 것도 주고, 그리고 집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재산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거기서 급여를 거의 쓰지 않고 이제 거의 다 모아서 이제 저축을 한 다음에 그거 곧바로 투자로 돌렸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16년 정도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제 자산이 6억 정도 되었습니다. 순자산이. 그 왜 6억이 경제적 자유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연 지출의 25배 정도 있으면 경제적 자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4%의 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0억이다. 근데 그 10억에서 투자를 하면 8, 9%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뭐 8, 9천을 벌고 10억에 4% 해당되는 4천만 원은 쓰고 나머지는 다시 원금에 붙여가지고 원금에 불려가기. 이렇게 하면은 그 이론적으로 영원히 4%를 쓰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 지출의 25배가 있으면은 나는 그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제가 쓰는 돈이 뭐 몇십만 원이었고, 그거를 아무리 많이 써서 200만 원 쓴다라고 쳐도 200만 원 곱하기 12는 2,400만 원 곱하기 25는 6억. 오케이. 그럼 경제적 자유 달성.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데 물론 제가 회사를 당장 때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는 그게 알고 있어도 6억은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나. 조금 더 벌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5년 정도 회사를 더 다니기는 했습니다. 근데 2016년까지는 제가 월급 모아가지고 퀀트 투자만 했는데, 한국에 와서 2017년에 그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뭐 주식책도 별로 안 팔리는데 그 아예 생소한 퀀트 투자 책이 팔리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한 3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9세인가 10세인가 찍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팔다 보니까 이제 강연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잘 되어가지고 2018년에도 한번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은 제가 독일에 나가서 해외 근무를 또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또 때마침 또 보내주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3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잊어버리겠지. 뭐를 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잘 되고, 네. 그리고 책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올해 이제 그거 내고 유튜브 활동하면서 강의하고 그리고 내 투자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쌓였으니까 그거를 벌어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2021년 7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진짜 파이오족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네. 일단 30대 파이오족이 된 뒤에 소감은 한번 들어볼 수 될까요? 아, 소감이요? 저는 이거 화해적 돼가지고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더 좋네요. 네. 일단 뭐 가장 좋은 게 제가 잘 때까지 잘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뭐 9시, 10시까지 잘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럼 평소에 뭐 할러 팬클럽 팬 관리 많이 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그 할러라는 분들은 제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이기 때문에 그 할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할러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이제 댓글도 많이 달고, 예, 그리고 커뮤니티도 하고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도 할러 구독 중이긴 하지만 영상이 이제 지금 한 640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예, 네. 640개 되는 영상 다 본 할러 있나요?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 모든 영상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한 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그 무슨 영상에서 무슨 말 한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근데 맥락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말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놀랐더라고요. 예전에 찍은 영상에서 하신 말씀이랑 최근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뭐 충돌한 경우는 없나요? 충돌하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죠. 네, 그렇죠. 네, 모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님의 콘텐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저는 이미 전자책으로 이미 앞서 구독을 했지만 여기 거인의 포트폴리오, 이게 11월에 나왔고요. 11월에. 예, 그리고 하면 된다 콘텐츠 투자, 이건 예, 9월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다 한꺼번에 둘 다 올해 나왔단 말이죠. 네, 그죠. 2017년에 할 수 있다 콘텐츠 투자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당시 한 권에 내셨던 거에 비해서 올해는 굳이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서 출간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4년 전에 그 할 수 있다 콘텐츠 투자라는 책을 보면은 공격형 전략이 나와 있고 그 수비형 전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격형 전략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돈을 많이 버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고요. 그리고 수비형 전략들은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MDD 관리, 그러니까 손실 관리에 좀 더 치중한 그런 전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특히 그 방어형, 수비형 전략들이 좀 되게 빈약했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 후에 그런 전략들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두 개를 한 권의 책이 내는 거는 너무 커질 것 같다라고 해서 두 권으로 나눠서 낸 겁니다. 자산가일수록 MDD 관리를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수익률보다도?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그 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무래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총 재산이 300만 원이다 하면은 300만 원을 아주 남자답게 비트코인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망해도 뭐 말아 먹어봤자 뭐 200만 원 말아먹은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달 더 일하면은 그 돈 채우지 뭐 할 수가 있는데 300만 원이 아니고 3억이다 또는 30억이다 해가지고 20억을 말아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알아 누워가지고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멘붕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적으면은 MDD를 좀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자산이 많아지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MDD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제 은퇴를 위해서는 이제 연봉리 기준으로 뭐 8에서 15% 정도로 10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이제 유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이제 경제적 자유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직장이 없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정도면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참고로 콘트 투자는 꼭 안 해도 되는데 인터넷에 가보면은 낙원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쌓아놓은 돈이 이만큼이고 나는 뭐 예를 들면 10년이나 20년 후 은퇴하고 싶다. 그리고 매년 내가 이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이거를 몇 %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딱 나옵니다. 내가 은퇴하는 그 시기에 내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월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꼭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되게 쉬워요, 그거는. 예. 콘트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예. 막연하게 그냥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몇 년 뒤에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쓰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냥 딱 막연하게 나는 흑수저이고 난 직장이니까 나는 어차피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욜로 하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거기에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아예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인의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그렇죠. 네. 하면 된다 콘텐츠 투자도 그렇고, 네. 낙원 계산기를 항상 꼭 강조를 해주십니다.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이미 파이어를 달성하신 입장에서 네네. 앞으로도 이제 혹시 뭐 나온 계산기를 새로 두드리면서 네. 뭐 이제 목표금을 바꾸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이미 도달을 해가지고 네네. 저걸 더 이상 돌려볼 필요가 이제 없고요. 네네. 제 목표는 그냥 10년에 10배 이렇게 10년에 하고 10배.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허황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10년에 10배가 26% 정도입니다. 그 26%는 제가 지금부터 수익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가진 돈만 가지고 굴리면 복리 26%를 달성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요. 그러나 저는 다른 수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책도 팔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 원금에 그 돈도 갖다 부어서 또 불리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돈이 생기게 또 부어서 또 불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저는 10년에 10배를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펀드 투자를 통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주변에서 손쉽게 나도 펀드 투자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못 만난단 말이죠.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도 그래서 이 질문지를 보고 고민을 했는데 뭐 답변은 되게 간단합니다. 모르셨으니까요. 예. 그 2017년에 제가 그 펀드 책을 냈는데 그게 아마 거의 국내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전에 그 문병로 교수님의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이 있는데 뭐 그 책도 뭐 수십만 명 본 책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제 책도 뭐 지금 뭐 수백만 명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몰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단순한 재테크 방법이 돈을 끌어모으고 대출 받아가지고 서울 아파트 올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 지금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집값이 좀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냥 부동산에 몰빵하는 그 전략 말고도 다른 전략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비유를 들어주신 게 누구나 그 타이슨의 핵주먹에 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투자자들도 기세 좋게 맨 처음에 나도 이제 펀드 투자자가 될 거야. 그래서 자산 배분을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막상 MDD가 막 20% 이렇게 맞고 있으면 진짜 막 다 팔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 탓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이 최악의 MDD는 언제 어떤 그 펀드 투자 전략에서 발생했는지. 그 2008년이었죠. 아무래도 금융위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급락이 오면은 포트폴리오 선절을 했을 텐데 이제 그때는 뭐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그때 연간으로 25% 손실이 났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연중에는 그거보다 좀 더 큰 손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당시에는 제가 종목 펀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개별 종목에 펀트 투자를 하고 있었고 저 PBR 이쪽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ROE나 이런 걸 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량 저평가주 이런 데 투자했습니다. 주로. 2008년처럼 장이 최악의 MDD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동쪽 자산 배분이라고 말씀해 그죠? 주셨는데 네네. 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마켓 타이밍 전략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게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최근에 가격이 빠지면 알아서 팔고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 그게 그 동적 자산 배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이 오히려 장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은 좀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웃퍼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엄청난 상승잡으로 좀 뒤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적 자산 배분은 최근에 수익이 안 좋으면 팔고 나가기 때문에 하락장, 특히 대하락장에 엄청난 빛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대하락장이라기보단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네네네. V자 되게 반등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때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때는 그럼요. 어떠셨나요? 네네.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때 19% 깨져가지고 그때 좀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전략들은 이제 그 최근 한 달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꽤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큰 손실을 다 피했습니다. 책에서 소개한 MDD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작가님이? 네. 내가 선택한 전략에 역사적 MDD를 초과하는 그 한계를 넘어선 그런 MDD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미래에. 그럼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는 것에서 코로나 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듀얼 모멘텀이 최악으로 많이 빠진 게 16%인가 17%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2020년 2월과 3월에 두 달 동안 스트레이트로 쳐맞으면서 19%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이제 이 전략 그런 것 같아. 나갈래? 할 수가 있고, 또는 오히려 더 이제 용기 있게 더 투자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분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그 전략이 죽지 않았고, 그때 오히려 용기 있게 더 투자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이 MDD를 갱신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 오히려 투자를 하면은 그 후에 1년 동안에 평균 전략의 1.7배 정도를 더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가 복리 15%짜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15%가 오르는데 이렇게 MDD를 갱신한 그 순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보유를 했으면은 평균적으로 15% 곱하기 1.7 정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2020년 3월 말에 듀얼 모멘텀 들어갔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올랐습니다. 네. 40, 50대 같은 분들은 부모 보양비가 들기도 하고요. 자녀 양육비
위해 또 필요한 돈이 있을 때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파이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시드머니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되게 저축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을 좀 줄이는 팁이라든가 그런 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이번에 파이어 책을 또 쓰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교묘한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제 스토리도 좀 쓰고, 네. 그리고 그 다른 분들 20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올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 그 20명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파이어 인생을 플래닝 하면서, 2009년에, 제가 이제 20대 때 플래닝을 하면서, 가족이 있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이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가족이 없고요. 의외로 인터뷰하니까 가족이 있으면서 달성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일단 파트너가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중요한 그 가치라는 걸 인정하고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도 투자를 엄청 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제 한 명이 투자를 열심히 할 때 이제 옆에서 초장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사치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제 그거는 사실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면은 파트너를 구할 때 그 점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 애를 낳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다 공통적으로 그 사교육에는 많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애가 커가면서 어떻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 대신에 애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건 그건 무조건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원 많이 보내달라고 하면 원치 않게 사교육을 또 많이 하시게 되겠네요. 사실 이기는 부모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을 하긴 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 생기면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고정 지출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간 계산기를 재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든지 또는 더 높은 수입을 어디서 받아오든지 그 두 개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업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투자를 연구해가지고 자기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결국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이 있으면서도 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책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모든 인간은 자기 돈을 태운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원숭이가 된다는 표현이 재밌었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도 인간 이상 사실 항상 언제나 인지편향을 지금도 이미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하죠. 네. 펀드 투자 전략을 이제부터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기존에 이제 저 같은 원숭이들이 투자하던 원숭이 포트폴리오를 전부 팔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존 포트폴리오는 그냥 그거대로 냅두고 또 그냥 새로 출발을 다른 계좌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지. 여기서 이제 원숭이 포트폴리오라고 폄하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었고 뭔 이유로 만들었나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퀀트 투자가 만능이고 뭐 가치 투자랑 뭐 기술적 투자 뭐 마크로 이런 게 쓰레기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정말 가치 투자로만 그 1,300만 원을 수십억으로 모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데이 트레이딩만 해가지고 정말 보잘것 없는 돈을 수십억으로 쌓으신 분들도 다 있습니다. 이제 다 가능한데요. 근데 그분들만의 그 전략이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주식을 왜 살고 왜 파는지 정말 명확히 잘 압니다.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은 그게 없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사는 이유는 그 TV에서 봐서 또는 이제 전문가가 말을 해서 또는 뭐 내 그 처남이 말을 해서 그게 이제 산 이유였고 그럼 이제 무슨 이유로 파는가에 대해서는 점점점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올라야 되면 파는 건지 내려야 되면 파는 건지 횡보할 때 파는 건지 각각 시나리오부터 언제 파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싹 다 팔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왠지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새로 파는 경우에는 또 시드를 모아야 될 텐데 보통 투자를 하면 거치식으로 이제 한 번에 저점에 한번 목돈을 넣었다가 그다음부터는 월적립식으로 가보라 뭐 이렇게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좀 좋다고 보시나요?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다음 달에 50% 손실이 났다. 이런 거는 좀 피할 수 있기는 한데 어차피 10개월 후면은 똑같이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JP 머건이 100년 전에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JP 나 지금 잠이 안 와. 나 지금 주식 때문에 잠이 안 와니까 야 주식을 있잖아. 잘 수 있을 때까지 팔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이 친구는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서 걱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친구가 예를 들면 100만 불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3만 불로 줄였다 하면 아마 이 사람이 분명히 잠이 왔을 겁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 금액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이게 처음에는 막 200만 원만 투자해도 콩닥콩닥 하고 매일매일 보고 오늘 3만 원 떨어졌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몇 억 투자해도 잠이 아주 신나게 자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이게 근데 모두가 그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금액까지만 투자를 하고 근데 그 금액이 처음 투자하는 사람은 1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이라 하면은 처음 500을 집어넣고 한 석 달 후에는 이
2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그때 뭐 한 가지 2천을 맞춰놓고 그리고 뭐 한 1년 후에는 이제 5천도 될 것 같아 하면 그때 5천을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드를 불려나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1억을 갖다 박으면 잠이 아마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뭐 연봉 기준으로 1년치 연봉 정도 먼저 거치식으로 넣고 뭐 시작해보라 뭐 이 정도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한 그게 뭐 2천에서 1억 정도 된다라고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천도 처음에는 못 버티시는 분들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부동산을 2, 30억짜리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3천만 원짜리 포트폴리오 빠지면 빡쳐주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 네 부동산에 1%밖에 안 되는데 그거 빡쳐봤자 너 1% 일리고 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분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안 하죠, 어르신 힘드시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 집값이 30억인데 이게 3천이잖아요, 3천 하면서. 한국에서 보통 부자의 기준이 금융자산 기준으로 이제 뭐 10억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예전부터 통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네네네. 그런 이제 부럽습니다.